어제 법사위에서는요, 헌재의 심리가 이렇게 예상 밖으로 길어진 것을 두고서 이 야권에서 혹시 평의 내용이 여권에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해서 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먼저 운을 뗐는데요. 이 여당 의원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전과 달리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해달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평의 정보가 새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히 하라고 촉구한 것을 정조준해서 이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요. 사실 여권은 지금까지 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야권에 맞서서 공정한 심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죠. 하지만 이 5대3 교착설이 부상하며 이 인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요, 이 신속한 선고로 이 여당의 입장을 선회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김용민 의원에 이어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특정 재판관이 선고 기일을 늦추고 의도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으며 여당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는데 알고 있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김 처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평의 정보 유출서를 부인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 좀 더 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보이지 않는 손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다. 윤상현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특정 재판관이 선고기일을 늦추고 의도적으로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는데요. 사무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전혀 사실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의, 평의, 평결. 여기에는 결국 역대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긴 시간이 걸렸고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장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한 달이 넘게 지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그 속사정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두 분이 다 법률 전문가시기 때문에 과연 어떤 대목에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막혀서 아니면은 뭔가 대립이 심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어떤 대목이 가장 중요한 평의 결정, 결론 결정의 분기점이 됐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건 내적인 요인과요, 사건 외적인 요인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사건 외적인 요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단일한 탄핵 심판만 헌재에 걸려 있었던 게 아닙니다.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에도 5건의 탄핵 심판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 외 2명의 검사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도 열었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헌재의 역량이 분산이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이런 기간이 길어진 것은 역시나 민주당의 줄탄핵과 무관하지 않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건 내적으로 보면은 쟁점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기가 상대적으로 더 쉬웠을 걸로 생각합니다. 즉 비상계엄이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했느냐,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했느냐, 또 포고령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판단이 쉬웠겠지만 뒤로 갈수록 예를 들면 정치인 체포조나 이런 부분들은 누구의 증언을 인정할 것인가, 어떤 증거를 토대로 사실 인정해서 어느 범위까지 결정문에 담을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재판관들 간에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 있었을 만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3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적 변수가 실제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요. 이 석방 당시의 법원의 결정은 구속 기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공수처 수사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형사소송 기록의 증거 채택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기존의
2017년 사건에서 정리했던 바와 같이 형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8명 재판관이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변화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더 의식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증거와 관련돼서 좀 더 치열한 논의 또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부터 당초 예상했던 어떤 선고 일정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 실제 재판관들이 그걸 고려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영향, 이재명 대표의 선고일이 3월 26일에 있었다는 점도 2심 선고 말씀하시는 거죠? 2심 소심 네네. 선고. 이제 그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컸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할 때 그 일정을 고려한 어떤 선고 일정 조정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